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이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 가까스로 처음 열리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한 건 지정 절차죠.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됐는데요. 여야 사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지금 한국당과 나머지 4당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1월 25일 날 나름대로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선거법이 끝나고 나면은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3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 이 논의가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하면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이 4월 13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3월, 내년 3월까지 이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이번 3월 중순 정도까지 이 법안이 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여당하고 다른 소수 야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중대한 여야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모두 10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거제 개혁안인데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지금 다른 이른바 소수 야당 3당에 비해서는 좀 썩 적극적이지는 않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걸 거대 정당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소수 야당들은 자신들의 이제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비례적으로 자신들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잘 대표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뭐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한국당은 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을 낸 게 이제 지금 얘기처럼 지금 말씀처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해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야당들과 이제 연대해서 말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선거제 개혁은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정치관계법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안도 다 중요합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정당들에게는 선거 관련 법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의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으로 여야의 셈법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어떻게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특히 소수의 의사라든지 시민사회의 갈등, 시민사회의 균열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연동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와 의석이 연동되게 만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다대표된다든지 과소대표되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거기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역구를 좀 늘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생각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현재의 300명 국회의원을 숫자 줄여서 지역구를 270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타협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자, 비례성을 강화시키고 표의 등가성을 좀 확보하고 과다대표나 과소대표를 막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계속 논의를 해왔던 건데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어떻게 절충을 합니까? 저는 이건 좀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저는 뭐 한 20여 년 이 선거제도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뭐 잘못된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얘기하는 독일하고 뉴질랜드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갖고 있는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높이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리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거기는 아예 이제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만 뽑는데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거제도가 잘못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러한 비례성이 훼손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 교정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100%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거기에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준연동형이라든지 복합연동이라든지 보정연동형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율을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패스트 트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첨예한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예.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저는 이걸 해결되지 못한다.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손을 떼라. 국회의원들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전문성 있고 중립적인 그 기구에서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채택된 것을 각 정당들이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 예. 대한민국 의회에서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제도는 건 게임의 룰인데 이것을 한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저는 선거제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저는 3월 임시국회도 바로 그냥 스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지금 불과 1년 앞두고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개혁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것들과 달라서 개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당이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당일을 떠나가지고. 지금 원래 이 임기가 시작될 때, 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제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면 계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셈법이 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당위적 관점에서 볼 때 연동형이라는 게 어쨌든 한국사 미국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참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좀 미국의 제도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거대 정당에 유리한 그 선거제도로 유지돼 왔어요. 특히 이제 소선거구나 단순 다수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특정 정당에 유리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어떤 세력 균형으로 이루어질 텐데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도 또 국회예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최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게 의원 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10% 줄인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4당은 협상안이 아닌 회방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도 저는 뭐 의원 정수를 그냥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랬을 때 과연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되고 있느냐. 저는 지금 얘기하는 여당과 다른 소수 야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되더라도 이게 초과 의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50명이 될지 360명이 될지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국형 비례제를 하고 있지만 이 선거제도라는 거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야 모두 다 나름대로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다. 그런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해서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1963년도에 6대 선거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비례대표가 없었어요.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몇 가지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순기능은 지금 자유한국당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여성들의 의석수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비례대표제에서 예. 여성을 과반을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20%에 육박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지역구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약자로 갈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또 이쪽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의원 정수가 고정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치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네.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논쟁 가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참으로 지난할 것이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빨리 이것을 정말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정치학회라든 한국선거학회라든 한국정당학회라든 이런 쪽에 중립적인 이런 데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네. 용단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야 사당은 아예 이제 한국당을 빼고 자체적으로 이 논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일부터. 지금 뭐 타협 자체가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논의의 핵심 주제였는데 그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하니까 지금 그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기본 어쨌든 그 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한 그 야당들과 민주당은 아무튼 선거제 개혁 이 부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10개입니다. 뭐 공수처 법안도 있고 예. 검찰 개혁 법안도 있고 사법개혁 관련된 거 있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얘기를 쭉 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지금 다른 야3당과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안이 합의된 게 아직 없어요. 지금 이 민주당은 225석 대 75석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야3당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넘기는 거에는 동의를 했는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럼 어떤 안을 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할 것이냐 이건 또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구체적인 네. 논의를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구체적 논의라는 게 민주당은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뭐 준연동제, 그리고 뭐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또 석패율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3당 그 소수 야3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들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민주당과 다른 야3당의 안은 차이가 커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합의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뭔가 지금 개혁 입법이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제 예. 1월달 2월 국회도 못 열었고 3월 국회 이제 열었는데 열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 개혁 그 비례대표 하지 말자는 얘기 나오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패스트 트랙에 이것을 태우는 거는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거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언한다면 이 과연 여야 간에 이 국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래서 이 단일화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야당 예. 간에도. 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패스트트랙 추진 중인 법안이 총 10개입니다. 여기에 뭐 공수처법 등 다양한 쟁점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날 본회의를 통과됐었는데요.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 대리를 포함해서 저는 절대로 국회 선진화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마비법이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패스트 트랙이지만은 지금 330일이 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국회라는 거는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330일 동안 물론 상임위 180일 동안 물론 이제 입장이 바뀌셔가지고 토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330일 동안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무슨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참사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330일이 지난 다음에 네. 첫 통과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서 가장 이런 민생 법안이 이렇게 330일이 지난 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정치 실종이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 트랙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 그걸 통해서 여하튼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하고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특히 선거법하고 나머지 법안하고 빅딜을 하는 식으로 해서 패스트 트랙 지정한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적 요소가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야가 이제 3월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트 트랙 한다고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충실하게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물밑 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개각으로 민주당 내부 인사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임 장관들과 일기 참모진들이 대거 이제 당일을 복귀를 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김부겸 장관 이런 분들은 뭐 국회의원 현직 신분이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입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춘 장관도 그렇고. 예. 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총선에 출마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차피 개각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박영선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갈 거로 돼 있잖아요. 아직 뭐 청문회 열지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청와대와 당과의 어떤 이런 인적 교류인데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당청 관계라는 거. 당청 관계는 사실 뭐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항상 당이 집권 여당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자율성이 자꾸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도 그랬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하나의 전 상당히 그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청와대 그 힘 있는 인사들이 이른바 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논의가 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당에 들어왔을 때 당의 어떤 역학관계 문제라든지 또 하나 문제가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을 둘러싸고 분명히 이제 이른바 친문 비문 간에 뭐 정치에서 정당 내에서 일정 부분의 개파 갈등이야 뭐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런 걸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이제 내년 4월 15일입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요. 민주당에서 사실상 총선 준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뭐 총선이야 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2020년 총선에서 과연 현재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집권 여당이 자신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과제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하튼 간에 다수당으로 자신들이 뭐 차지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몰락하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를 딱 하나만 탁하락한다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나오는데 저렇게 모두 다 집권당의 의원이면서 정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전부 다 다시 당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정부를 위한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 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맞는다 하더라도 여당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부가 건전해집니다. 그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수 정당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전부 다 집권당이 무기력하면서 결국은 몰락하는 길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렇게 무슨 청와대에서 일했었던 모든 참모들이 일거에 다 들어가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무슨 뭐 당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뭐 연구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여당이 정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인물들을 좀 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이른바 뭐 신친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하여튼 정치 여야 간의 어떤 셈법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실이니까. 예.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지금 탄핵 2년이 됐는데 여소야대라는 그 정당 구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워낙 그 한국당이 강고하잖아요. 대단히 좀 좋게 표현을 완화해서 얘기한다면 보수인데 요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상당히 수구적인 모습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정당 구도로는 뭐 하나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패스트트랙에 무조건 맡길 건 아닌데 그나마 그거라도 맡겨야 뭘 논의해 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여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에 비판받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양비론 같은 거. 예. 그리고 양비론에서도 뭔가 따져봐야 돼. 누가 더 나쁜 것인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 두 정당이나 두 이른바 지금 여권이나 지금 뭐 한국당 중심한 이 보수 쪽이 둘 다 저는 썩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도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러면서 볼 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내각제 제도를 너무 자주 이용하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지금 내각에 입각을 하면요 이미 행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그게 가능한데 국회법만 바꾸면 국회의원이 입각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헌법은 안 바꿔도 됩니다 지금. 예. 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와 행정부와 이 사법부는 어쨌든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부서가 다른 두 부서를 견제할 수 있고 또 한 부서는 다른 두 부서로부터 견제받는 게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국회가 의원들이 여당에 입각하니까 다음에 또 입각하길 바래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은 장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뭐 의원으로서 행정부를 막 비판할 수 있겠어요? 좀 그런 면에서 정치 개혁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예. 그 문제 잘 얘기가 안 돼. 왜 얘기가 안 되냐? 야당 의원들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입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정말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네. 내각제의 제도를 너무 많이 운영하면 안 된다. 두 교수님 예. 모두 이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네,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보다 그 역할과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직으로 꼽히는 양정철 비서관입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이 자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만약 확정된 거 아니라면 맞지 않는 게 좋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구원장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민주연구원장은 공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공천 때 되면은 여의도 연구원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이지 않게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 민주연구원장 맡아서 공천에 개입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 불행해집니다. 2016년도 총선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잘못한 것을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2010년 총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는 6년 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공천 개입에 대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건 특활비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2년 동안 2년의 형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정치에 관여하지 않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다시 정치를 복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더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뭐 다시 와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당을 직할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런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뒤로 물러서서 아주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예. 이전 정부와 똑같으면서 무슨 적폐청산 한다고 그러고 뭐 촛불 정신 외치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고 그렇게 좀 모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는 거 이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 특징이 86세대 젊은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당위로 복귀하면서 여당 내부의 총선 경쟁이 더 이제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누가 공천을 받느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개혁이 상당히 부진하고 개혁 입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현재 이른바 진보야당과 보수야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야당이. 뭔가 좀 지금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시간은 많이 있어요. 내년 총선하고 또 임기가 많이 있으니까 대통령 임기가. 그 진보야당들과 잘 협치가 잘 안 됐잖아요. 연대가. 연대나 협치보다 사실은 통합이 전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당은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개혁 의제라든지 개혁 담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정당이 다 통합할 수는 없어요. 그 정당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공천 문제, 당내 지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던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또다시 복귀를 하고 이러면 그 내부에서 기존의 지역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힘이 센 이른바 복심들, 측근들, 예. 영향력이 센 인사들이 복귀하면 그들 중심으로 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어떤 무슨 뭐 개혁 입법 이런 것보다는 역시 이제 어느 계파, 어느 세력, 물론 정치 현상이라는 게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쟁투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럼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이루어진 정부잖아요. 이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입법을 하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여타의 정치 문법,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하고 똑같이 모두의 총선 승리다. 그럼 그건 국민들은 뭐 어느 당이 승리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개혁적인 정당이 승리해서 그 정당이 개혁 입법을 주도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뭔가 불평등이 완화되고 격차가 완화된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예. 촛불 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모든 인사가 당에 복귀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뭔가 당이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개혁 동력을 추동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특정 계파만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역시 예. 그것도 결국은 개혁 입법과 국민들의 이해에 직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개각을 좀 보면요. 우상호 의원이 빠졌거든요. 원래 그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서 보십니까? 뭐 당에서의 총선의 이런 그 나름대로의 포석에서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요. 예. 더 나가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에서 막 우상호 의원이 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번 개각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었어 능력과 적재적소, 그러니까 예.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고 초려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탕평 인사적 성격이 있어요. 박영선 의원은 뭐 비문이었었고 그리고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정부 때의 장관까지 했었던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탕평 인사적 성격이 좀 강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나름대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386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과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요. 아마도 당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혹시 만류한 것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추론을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 검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을 갖고 이번에는 좀 입각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네, 그 부분은 또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에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PK 지역 한국당의 텃밭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요즘 가만히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한국당이 상당히 근육을 좀 회복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그 의아심도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전당대회 때 그런 망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율이 또 회복하는 게 참 저는 희한하다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도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환기한 체제에 들어서서 통영고성은 원래 이군현 의원이 지역구였잖아요. 그 한국당 지역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쪽에 아마 그쪽에 이제 전력을 투구할 거예요. 전력을 투구해서 환기한 체제를 좀 다지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특히 뭐 저기 창원 성산 지역은 원래 그쪽은 이제 그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으니까 그 부분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번 4.3 보궐선거가 상당히 어떤 민심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2년을 맞이하고 직후에 이제 치러진 선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전당대회를 치렀고 과연 여론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이제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그동안 좀 이제 주춤했다면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시 회복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이 총선의 승리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지 개혁과 선거를 자꾸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TK 지역과 PK 지역이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PK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과 나타나고 예. TK 지역에서는 굉장히 추락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경남 지역에 아주 굉장히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경남 지역의 민심이 빠르게 현 정부에게 친화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주 핵심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얼마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역 경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상대적으로 뭐 영남이 하나로 뭉쳐서 새롭게 뭔가 변화를 모도하겠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집권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오늘인데요. 앞으로의 정치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전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